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랑 같이 또 코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가격 변동성은 크게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따가 그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그 오피셜 트럼프가 많이 올랐는데 그 트럼프 쪽에서 또 물량을 던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이따 자세히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어제랑 크게 이제 가격 변동성은 좀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비트코인 연말까지 12만 달러 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짚어드리면서 또 시장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올랐는데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그런 코인은 국내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전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폴카닷이라는 것도 지난 불장에서 되게 유명했었던 알트코인인데 요거 폴카닷이 오랜만에 좀 그래도 16% 올라줬더라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라이트코인도 ETF 기대감 가지고 있죠. 10%가량 올라줬고 그리고 이제 앱토스도 올라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고 오피셜 트럼프가 시총이 많이 올라가서 여기 있다. 근데 이제 오피셜 트럼프가 8%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랑은 또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재단에 관해서 또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의문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많은 반동은 아니지만 94,00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또 어떤 운용사에서도 매도가 좀 포착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 좀 수급적으로 조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더리움이 그 일주일 기준으로 보시면 15% 올랐잖아요. 근데 이 갤럭시 디지털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저랑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유명한 또 그런 금융 서비스 기업이죠. 이더리움 대규모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고요. 이게 루곤 체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루곤 체인이 이제 X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어떤 자료를 올렸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내용을 좀 먼저 파악을 해보자면 갤럭시 디지털이 지난 8시간 동안 23,900개 이더리움을 OTC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옮겼다.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고 OTC 거래소에서 갤럭시 디지털 지갑이라고 나와 있죠. 4 hours ago. 그러니까 4시간 전에 옮긴 정황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코인베이스 디포짓으로 옮겼다.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옮겼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규모 자체가 8시간 동안 23,900개 이더리움을 올린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각 의도를 암시하는 신호로 간주가 되고 사실 이렇게 지갑을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시장에서는 일부 고래들은 약간 겁만 주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너무 많은 금액을 옮겼고 장차 4시간 동안 옮겼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 갤럭시 디지털이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솔라나를 매수를 하면서 그 일전에도 이더리움을 매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갤럭시 디지털이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더리움 대신 솔라나로 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더리움 가격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1,800달러 선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고래들은 1,000만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각각 다른 방향성으로 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치듯이 본 기사여서 그 다른 어떤 나라였는데 그 나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나라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이미 XRP가 이더리움을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스물스물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어떤 시장의 영향력들이 너무 감소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더리움은 워낙 악재가 많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악재가 쏟아졌을 때가 저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의 어떤 견해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입니다.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2018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거래소 내의 보유량입니다. 그게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개인 지갑 보관 선호 현상이 경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크립토컨트에서 데이터를 제시를 했었는데 남아있는 거래소가 이제 중앙거래소에는 비트코인이 248.8만 개에 불과를 하고 이후에 약간 증가해서 249.2만 개를 기록을 했고요. 주요 거래소의 보유량이 2018년 이후 최저치까지 감소를 했고 이게 이러한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출은 투자자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이고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에 예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해킹 사건도 있었고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간 정말 많은 어떤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쨌든 콜드 월렛에 있는 것도 우리가 팔기 위해서 핫 월렛이라고 하는 중앙화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면 그 역시도 해킹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부 지갑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 해킹의 어떤 우리가 손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은 있죠. 내가 이제 외부 거래소로 가지고 있는 코인을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면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킹은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골자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투자자분들이 유출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이 디지털 자산의 직접 보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인출은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확장이 되고 이 사실 이제 거래소의 즉각적인 공급량이 상당히 감소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을 할 경우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너무나 쉬운 어떤 경제학의 기본이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래서 그런 거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이러한 시기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미국의 현물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 기관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됐잖아요. 비슷한 역사 패턴과 유사점을 살펴보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급감을 했었을 때 상당히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패턴이 들어맞는다면 가격 상승의 신호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뭐 오늘날은 이전 시장과는 또 현저히 다른 그런 시장이다. 기관의 존재가 들어왔던 시장이라서 또 그렇게 보는 거는 또 옳지 않다. 막 이런 의견들도 좀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소된 거래소 공급량이 시장 강세 심리를 나타내긴 하지만 경험이 많은 분석가들은 거래량이나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거시적인 조건을 포함한 더 넓은 시장 지표 내에서 이 지표를 맥락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공급량이 감소했어. 요거를 우리가 무조건 시장 상승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들 체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해 드렸는데 트럼프 코인 팀이 있습니다. 이제 그 팀이 트럼프가 최근에 86%인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70% 급등을 하고 나서 1958만 달러 규모의 이 토큰을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이제 덤핑 우려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코인뿐만 아니라 멜라니아 코인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 트럼프 재단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가격 상승 이후 물량을 대거 거래소로 이동을 했고요. 거래소를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거래소 유통량을 푼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매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덤핑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죠. 트럼프 팀과 연관된 지갑이 134만 6천 개의 트럼프 코인을
약 1,958만 달러입니다.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주요 중앙화 거래소 예치를 했고요. 왜 이런 움직임이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상위 220명의 보유자 많이는 초대했어요. 220명이 많이 초대했죠. 대상으로 5월 22일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만찬에 내가 초대를 하겠다. 220명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부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이 저스틴 선이 그 트론의 이제 창시자잖아요. 그분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코인을 이미 이제 만들어서 그 코인이 지금 시가총액 한 10위 정도 되는데 그분이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상위 보유자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내가 이제 참석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저스틴 선은 예전에 그 워렌 버핏이랑 밥 먹은 청년으로도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딱 얘기가 들리면서 막 급등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사실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블랙체인 상에서 모든 거래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하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멜라니아 토큰도 지난주에 0.375달러에서 0.55달러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멜라니아 토큰 팀도 분할 매도 전략을 통해서 대량 매도를 진행 중이다. 이런 게 또 포착이 돼서 글쎄요. 매도하려고 지금 밥 사준다고 한 건지 막 이런 얘기가 또 시장에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소량이지만 보유자인데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보를 지금 보여왔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이제 이 기사는 어제 이제 본부장님이 전해드렸는데 또 오늘 우리 한국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저희 랩소디가 되게 이제 빠릅니다. 한 하루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신기해서 가지고 왔는데 테슬라의 이제 머스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그 도지 연방 정부 내 영향력을 활용해서 벌금과 소송을 회피했다. 근데 이거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금융을 이제 제재하는 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X에 이제 머니를 도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5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어링 컴퍼니, XAI 이런 5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철폐하고 규제 조사, 소송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취임일 기준으로 머스크의 기업들이 11개 연방 기관으로부터 무려 65건 이상의 규제 집행 조치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하나로 따지자면 최대 3조 가량의 벌금 혹은 법적인 처벌을 내릴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 영향력을 이제 활용해서 이 같은 소송을 무마시키거나 벌금을 대폭 줄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머스크 측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전면 부인했다. 근데 저희가 어제도 랩소디 통해서 나눠드린 내용이었는데 오늘 또 한국 이제 언론의 기사로 떠가지고 제가 좀 신기해서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래도 비트코인의 구글 트렌드 지표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최근에 좀 주춤했었을 땐 내려왔다가 다시금 이제 구글에서 검색량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그래도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드리면서 요 지표까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저는 일단 뭐 시작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원래 머스크가 130억 정도를 대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뭐 이게 사실 뭐 M&A를 해서 한 거죠. 사실은 뭐 이게 뭐 본인이 잘한 건 아니고요. 얘기는 이런 겁니다. 2022년에 이제 트럼프가 X를 인수해서 모거니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형은행에서 13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인수 직후에는 어쨌든 시장 침체와 광고주가 이탈을 했고요. 이제 X가 이제 수익화 낙하라는 이제 그렇게 됐고 부채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한테는 사실상 엄청난 골칫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듣고 뭐 제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이건 헤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어쨌든 트럼프한테 베팅을 했고 그 베팅이 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잘 흘러봤는데 이 사람이 또 도지에 들어갔네요. 도지에 들어가서 어쨌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X를 살릴 줄 알았는데 X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합병을 했습니다. XAI하고 합병을 하면서 가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XAI 쪽에는 물론 본인이 어쨌거나 자신의 주가를 높게 평가한 거죠. X가 그 정도의 평가는 받을 수 없는데 어쨌든 XAI랑 하면서 높게 평가를 해서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고요. 어쨌든 합병을 하면서 합병 가치가 1,13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개의 합병 가치가. 그렇게 하면서 부채가 98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130억 달러 부채 중에.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고 그러면서 2년 만에 이제 부채가 없는 회사로 탈출을 했고 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이제 어쨌든 또 한 번 머스크 매직을 보여줬는데 진짜 매직인지 이게 뭐 사실 사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단한 거고 어쨌든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이건 많이 달라졌고요. 이 통합 플랫폼으로 본인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나 AI 서비스나 핀테크 결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도 할 것 같고 슈퍼앱으로 이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채팅하고 결제하고 쇼핑하고 투자하고 검색하는 이런 생태계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SNS와 구글의 경계를 허무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뭐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검색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머스크가 하는 게 1등을 하는 게 없어요. 1등을 하는 게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등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대부분 다 팔아버리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 이게 또 XAI가 또 중간에 어떻게 팔지를 잘 몰라서 제가 또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또 상장돼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향후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또 수익화를 내서 어떻게 또 판을 바꿀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M&A나 이런 거에 좀 약간 능숙하거나 잘 판다고 그럴까요? 잘 갈아탄다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거에 능숙한 사람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뭔가를 구글은 기본적으로 1등 기업이 좀 많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성장 동력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보고 이제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계속 어떤 뭔가를 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면 뭘 태우는 기업입니다. 계속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계속 뭔가 장작을 군부를 때운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CEO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머스크는 계속 뭔가의 재료로 쓰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서 XAI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고 요 부분은 향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건 높게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요 X를 이렇게 탈바꿈 시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요거는 거의 망해가는 기업이고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X는 뒤안길로 끝났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뭐 제가 볼 때 지금 보는 거는 거의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나 쓰고 있는 약간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무도 안 쓰세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만 좀 쓰시는 것 같아요. 저요.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 하시는 분만 X를 좀 쓰시고 그분들만 이거에 대한 노티를 하시는 정도지 나머지 분들은 거의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X는 제가 보기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거의 X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암호화폐 하시는 분 많이 쓰죠? 이 X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그래서요. 쓰는 것 네.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특히 X를 위해서 노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일단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요. 자, 아마존 쿠이퍼 프로젝트가 첫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4월 28일 날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의 최초의 27개 위성을 발사해서 이제 10년을 바라보는 어떤 그 위성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쿠이퍼 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는데 저는 일단 쿠이퍼로 발음할게요. 여러 가지 뭐 카이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합니다. 그래서 저는 쿠이퍼로 할게요. 그래서 총 이제 위성은 향후에 발사할 거는 이제 어제는 27개를 했고요. 총 3,236개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제 투자 금액은 이제 100억 달러, 13조 원, 우리나라 돈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13조 원이라 할게요. 13조 원 정도를 할 생각이고요. 저지구 궤도 위성을 이제 LEO라고 하는데 요거를 배치할 계획이고요. 전 세계 광대역 인터넷을 서비스를 민간 위성이죠.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이제 모바일 통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이런 서비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어쨌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스타링크하고 경쟁하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론 머스크하고 또 한 번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주 비행도 이제 전쟁을 하고 이것도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뭐 AI 시장에서 전쟁을 하고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현피도 한번 뜰 뻔했죠 두 분이서. 그 어쨌든 경쟁을 많이 하십니다. 뭐 이제 쿠이퍼를 통해서 이제 자체 요 AWS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전송방을 하고요. 물류 쇼핑이라든가 이제 콘텐츠 클라우드라고는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일단 쏘는데 급급합니다. 지금은 일단 우주 새로운 클라우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요런데 약간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은.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좀 뒤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뭘 하고 있습니다. 총 위성 수는 지금 많이 뒤져 있습니다. 3,236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 스타링크는 42,00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요 전략은 이제 아마존은 쿠이퍼를 통해서 이제 이커머스를 하겠다는 거고 스페이스 스타링크는 직접 이런 부분에 어쨌든 서비스란 통신 위성을 하겠다는 거고 하고 있고 초기 타깃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쿠이퍼는 이게 위성 수가 좀 작기 때문에 북미와 남미 지역과 이제 약간 아프리카 지역 좀 돈이 좀 안 되는 지역을 가겠다는 거고 스페이스 스타링크는 지금 이미 뭐 이탈리아랑도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뭐 많은 지역과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가요? 그쪽과도 지금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미 많은 군사적으로도 많은 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는 이미 상용 단계지만 사실 쿠이퍼는 사실은 뭐 거의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상대가 안 됩니다.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 약간 레이벤의 어떤 그 안경하고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그 애플의 그 안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우주가 차세대 인프라의 어떤 전쟁터라는 생각하고 빅테크들이 이제 우주 땅은 이제 더 이상 경쟁터가 아니고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그 지역을 경쟁 대상으로 하고 저개발 도상국을 이제 인터넷 보급의 촉진장으로 이제 전쟁터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쿠이퍼는 이제 단순히 이제 위성 발사가 아니라 아마존이 이제 우주를 무대로 다시 한번 더 글로벌 패권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대한 어쨌든 그런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가격 경쟁으로 일단 승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향후에 뭐 저가 통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요거 좀 재밌더라고요. 오픈 AI가 예전에 근데 보내주셨었어요. 요거 한다고요? 네, 상품 구매한다고요? 네, 이 기능이 있대요. 되게 이게 생긴데 좋지 않냐고 막 그러셨어요. 제가요? 네, 기억이 없는데?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한대요 네. 이렇게 했어요. 챗GPT가 요 구매 버튼을 이제 만들겠대요. 생긴다고 하더라고. 아직 안 생겼어요. 로그인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을 가능하고 상품 추천 대화를 해서 이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이게 다 상상이거든요. 아직 뭐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추천해줘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 상상으로 하는 거고 유료 광고가 아니라 순수한 유기적 추천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천에 관한 버튼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연말에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 400억 달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 모델에 대한 그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어쨌든 수수료 실험 예정과 고품질 어떤 최우선 방침에 관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자신들의 시드머니를 받기 위한 이런 정비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픈AI는 2029년까지 어쨌든 요거 1,250억 달러의 매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 마련과 수익화 마련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네들의 어떤 계획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리스크하고 요 수익화 발현을 해야 되는데 요 어쨌든 수익화 발현의 그 전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오픈 AI가 그런 법안 중에 하나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이제 오픈 AI하고 삼국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요게 만약에 되면 우리나라도 여기 빨리 입점을 해가지고 뭔가 링크를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팔자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오픈 쇼핑몰들도 여기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여기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겠죠.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빨리 이걸 이용해서 돈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미 의회가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 뭐 오늘 테이크 잇 다운 액트라고 딥페이크 리벤지 포르노 이게 사실은 되게 심각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만드는데 딥페이크를 만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헤어진 연인들에 대해서 가짜로 사진 같은 걸 이용해서 딥페이크를 포르노를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시죠? 아니 이거는 네. 너무 흔한 심각합니다. 일이잖아요. 네, 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라서 근데 이거를 이제 미 하원에서 근절 법안을 하고 이거 아주 강하게 하겠다. 우리나라도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법안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뭐 대선 끝나면 생기지 않을까요? 아예 대선 끝나기 전에 국회가 이런 걸 해야죠 지금 빨리. 어쨌든 이게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409대 반대 단두표. 두표가 누군지 좀 이름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반대를 왜 했는지. 누구야? 네, 이거 가부를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런가 봐요. 예스노 설마. 예. 예스노를 잘못 적을까요? 그걸 왜? YN을 잘못 적은 거 아닐까요? 어쨌든 이 법안의 개요고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AI로 생성하거나 실제 촬영한 성적 이미지랑 영상이라든가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 연방법에 위배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진짜 촬영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된 이미지도 포함되고 있고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48시간 이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플랫폼은 그동안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특히 섹션 230이라고 203이라고 그 법안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은 의무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어쨌든 대통령 서명만 남기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이런 것들은 또 강력하게 서명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그 재정 배경을 좀 보면 최근 몇 년간 AI 기반의 누드 합성 앱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요.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10대들인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14세 소녀가 딥페이크 누드 유포 사건이 있었고 청소년이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있고 사실 이게 이제 AI의 책임 규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요 AI 생성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격권 침해와 성적 학대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윤리 규제에 대해서 현실화하고 기술과 무책임한 사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늦었지만 좀 그래도 이제 제대로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이게 있었어요. 진작에 됐어야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드디어 145% 부과가 현실이 되고요. 사실 어떤 거는 이게 377%가 폭등하게 됐습니다. 키친타월 같은 경우에 24일 날 1.28달러였는데 25일 날 6.10달러였대요. 관세가 해서 하루 만에 377% 폭등해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오늘의 미국 관세 정책이 이제 어떻게 미국 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되어오는지를 글로벌 유통기업 쉬인의 가격 인상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쉬인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쉬인을 많이 사용 안 하시잖아요. 많이 해요 이거. 많이 해요. 네. 저는 사용을 안 해요. 저도 테무도 사용 안 하는데 이게 너무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까 이거 질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한다면서요. 쉬는 이제 옷을 주로 사고 지금 입고 계신 그런 옷인가요? 이거는 이제 제 옷이 아니니까 테무는 이제 속눈썹 같은 거. 속눈썹이요. 쓰고 버리는 거. 네 그런 거.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30% 이상 최소 30% 이상 인상이 되고 보통 뭐 300% 400%까지 인상이 되는 거라서 이게 어쨌든 디미니미스라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폐지 임박이 되면서
지금 전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800 이하 제품에 대해서 면세였는데 이거를 뭐 최소 $25거나 $50 이상을 하거나 30% 이상의 어쨌든 관세를 세금을 매기는 이런 전략이 다시 생기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관세가 외국에 벌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자국에 이제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어쨌거나 초저가 쇼핑에 어쨌든 사실상 사형 선고에 이런 게 될 거고 조만간 종말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게 구조적으로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보면 미국 내 현지 인프라를 구축을 가속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메이드 인 차이나나 shipping from USA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 관세 회피와 동시에 고객 만족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품군에 약간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부가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저가 소모품 대신에 이제 고부가 제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좀 원래 쉐인이나 테무가 원래 저가 제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가 제품도 있나요? 국가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로컬 파트너십을 좀 해야 될 것.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메이드 인 US 라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뉴스로 나와서 이제 했는데 IBM도 이제 $1,500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약 엄청난 금액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에 이제 뭐 엄청난 금액을 또 애플 엔비디아에서 이제 트럼프가 우도한 투자 금액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중에 $300억 이제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내 프레임에 어쨌든 AI 반도체에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 리쇼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게 다 투자하면 미국에 엄청나게 미국으로 다 이민 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신약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AI가 이제 가속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먹거리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면 향후에 이게 계속 투자를 할까요? 저는 바로 투자하지 않을 바로 거야. 수거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투자하는 건 좋은데 미국에 그만한 인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이 또 이게 서로가 약간 엇갈리는 게 뭐냐면 투자는 하잖아요. 이민 정책을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또 인력이 없습니다. 인재가 그만큼 없습니다. 좋은 인재를 또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일자리를 하면 일자리가 이걸 감당을 못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서 $500만 인재만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에 계산된 권력의 전환 선언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럽게 짝이 없다. 일자리가 넘쳐날 것 같고 실직자가 없고 이게 약간 기업이 계속 뭔가 구애를 하고 일자리한 일꾼들을 사와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원 여기까지입니다. 네. 갑자기 끝내십니까? 네. 네. 당황스럽네요. 네. 네, 어이가 없네요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저 진짜 당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랩소디 다양한 소식 나눠봤고요. 일단은 저희가 또 오늘 크립토 시장 그리고 또 다양한 글로벌 소식도 함께했습니다. 준비한 소식 좀 더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딱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네, 저희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연료 전환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석유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여 탄소 배출을 약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전력회사인 마라핏과 1,300억 원 규모의 얀부2 발전소 연료전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27일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산업도시 주베일에서 진행됐으며 자말 압둘라만 오마르 마라픽 수석 부사장과 손승호 두산 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 비즈니스 그룹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석유 발전소인 얀부2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2028년까지 연소기와 분산 제어 시스템 등 주요 기기를 공급하고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료 전환이 완료되면 얀부2 발전소는 기존의 발전 용량을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은 약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국가의 탄소 배출 저감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얀부2 발전소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북쪽 약 350km 떨어진 얀부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2013년에 1375MW 규모로 준공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당시 보일러, 스팀 터빈 등 주요 기기 공급사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료 전환 프로젝트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서도 발전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저탄소 발전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7년까지 매년 약 1.4기가와트 규모의 연료 전환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 외에도 칠레,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연료 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승우 파워서비스 비지장은 발전소 연료 전환은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소 운영 정지 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어 저탄소 발전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발주처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G화학이 해수 담수화 및 산업용 폐수 정화에 필요한 역삼투막 멤브레인 제조 사업 부분인 워터솔루션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석유화학 불황이 길어짐에 따라 LG화학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현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28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워터솔루션 사업부 매각을 위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글렌우드 PE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방식은 신설 법인의 인력과 자산 등을 이관한 뒤 글렌우드 PE가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사 착수전 단계에 있으며 양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LG화학의 워터솔루션 사업부는 해수의 담수 처리 및 산업용 폐수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삼투막 필터를 제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부문은 2014년 미국 나노 H2O를 인수하며 기술력을 확보한 뒤 청주 공장을 생산 기반으로 글로벌 2위 사업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워터솔루션 사업부는 약 2,500억 원의 매출과 650억 원의 상각 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이번 워터솔루션 사업부 매각을 통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배터리 소재 등 핵심 성장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가는 에비타의 약 20배, 즉 1조 원 초반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워터솔루션 사업부의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다른 전략적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글렌우드 PE는 대기업 내 사업 부문을 분할해 인수하는 카브아웃 거래에 특화된 PF 운용사로 지난해 LG그룹의 수처리 자회사 테크로스를 인수해 관련 사업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의 진단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대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워터솔루션 사업부 매각은 LG화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앞으로도 배터리 소재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세계 디램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이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기술 선두에 올라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초 엔비디아의 HBM3 8단 테스트를 삼성보다 먼저 통과하며 HBM 기술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는 HBM3 12단에서도 삼성보다 더 빠르게 퀄 테스트를 통과하며 그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올해 하반기에는 HBM3 12단이 출하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술적인 우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3 12단의 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2월 반도체 부문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와 만나 직접 설득을 시도했으며 올 상반기 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퀄 테스트의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52.5%, 삼성전자는 42.4%, 마이크론은 5.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며 그만큼 마이크론을 포함한 경쟁사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HBM 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HBM2E 등 구형 HBM 생산을 줄이고 최신 제품인 HBM3 12단의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은 차세대 6세대 HBM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10나노미터급 6세대 D램을 12단으로 쌓아 HBM4를 제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기존 5세대 D램으로 HBM4를 제조하는 것에 비해 더 높은 기술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제품 최초로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칩 사이의 연결 장치인 범프를 제거하고 D램반을 포개는 방법으로 12단 이상의 고적층 제품에서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정보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하이브리드 본딩 구현을 위해 장비 자회사 세메스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제품의 성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삼성은 여전히 경쟁력 회복을 위한 여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4와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등 삼성의 차세대 기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내 조선업계 대표주자 하나오션이 실적 퀀텀 점프에 힘입어 증권가의 강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며 업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추진이라는 변수도 존재해 단기적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나오션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조선업계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끌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올해 1분기 매출은 3조 1,431억 원, 영업이익은 2,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6%, 무려 388.5%나 급증했습니다. 저가 수주 물량의 비중은 줄고 고부가 가치인 LNG선 중심의 매출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우호적인 환율 효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 증권사들은 일제히 하나오션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LS증권은 7만 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대신증권은 1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IM증권과 상상인증권도 각각 9만 1천 원, 10만 4천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NH투자증권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39%, 32%, 25% 상향 조정했다며 상선 부문 수익성과 해양 부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하나오션 지분 19.5%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진희 대신증권연구원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해양 부문은 2기에서 4기, 상선은 연간 건조 가능 척수가 36척에서 40척에서 44.5척까지 확대될 수 있어 향후 수익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혁 LS증권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주요 주주의 지분 매각이 부담되지만 장기적으론 미주 지역 중심의 상선과 특수선 확장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조정 시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적과 업황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하나오션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기술 로드맵을 전격 확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수직 채널 트랜지스터, 이른바 VCT D램을 3년 내 양산하겠다는 로드맵을 최근 확정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기존 D램 구조를 뒤흔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고용량 메모리 구현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VCT D램은 기억 소자의 핵심 부품인 트랜지스터를 기존의 수평 구조가 아닌 수직 구조로 배치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어 기존 대비 월등한 용량과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정 난이도는 극도로 높아 극미세 전공정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패키징 기술까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0나노급 5세대 D램을 양산 중이며 6세대 제품을 올해 내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에는 7세대 제품 개발까지 계획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8세대 전환을 앞두고 기존 평면 방식의 원위 D램이 아닌 아예 새로운 방식인 VCT D램으로의 전환을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7세대에서 1나노급 5A D램, 이후 수직 구조의 VG D램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갖고 있어 삼성이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SK하이닉스보다 한 세대에 앞선 초격차 기술 우위를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8세대 제품을 전담하던 선행 연구 조직이 7세대 개발팀과 통합되며 VCT D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에는 실물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단일 D램 점유율에서 경쟁사에 밀린 삼성전자가 미래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메모리 왕자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구체적인 D램 로드맵은 확정되지 않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해당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